이게 어떻게 성장을 할지 불안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저축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산다면 이렇게 가는 길에 변동은 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로서 그 가치 저장의 그 역할은 최소한 해낼 것이다. 비트코인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걸까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은이에요. 이 은인데 이게 이게 명나라 돈입니다. 명나라 돈인데 그 옆에 보면은 또 우리 한글이 써 있죠. 호민정음이. 이게 뭐냐면은 그 조선시대 때 가지고 온 은이에요. 왜냐면 임진왜란 때 군자금을 쓰려고. 근데 중국하고 인도가 이 은 때문에 망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은이라는 돈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유럽은 근본위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본위제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들 많이 했냐면 양본위제라고 해서 금은 중요하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고 은을 일상적인 거래에 많이 썼어요. 이제 그러다가 잘 아시는 뉴턴이라고 있죠. 물리학자. 뉴턴이 영국에서 화폐 발행 책임자가 됐는데 그때 뉴턴이 이제 근본위제를 영국에 도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근본위제가 도입한 영국이 세계를 갖다 제패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나라든 좋은 돈을 가진 나라가 덜 좋은 돈을 가진 나라보다 유리해요. 왜냐면은 좋은 돈이라는 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덜 좋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이 떨어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한번 딱 말씀을 갖다 드린다면 유럽은 계속해갖고 복본위주에서 근본위제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도와 중국은 은본위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은값이 금값보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도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물건값이 싸지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일본에 우리가 여행 가기가 쉬워졌지 않습니까? 일본의 돈값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일본에 가서 물건을 싸게 사올 수가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부가 나쁜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부가 좋은 돈을 나라의 부로 이렇게 이전되는 걸 얘기해요. 흔히들 얘기할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잘 돼가지고 그 나라가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후진국의 얘기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좋은 돈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나쁜 돈을 가지고 있는 데 가면은 좋은 돈을 갖다 주고서 더 많은 물건을 사올 수가 있잖아요. 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시 인도와 중국이 재화의 많은 거를 갖다 근본위제를 쓰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과 유럽에 뺏겼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비트코인 스탠다드,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그 책에서 나온 화폐의 역사 중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공급량이 늘어나는 화폐를 가진 사람들은 공급량이 안 늘어나는 경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이 늘지 않는 거,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거기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공급량도 늘어나고 엔화의 공급량도 늘어나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화폐는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비트코인은 늘어나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최고의 화폐다. 이 비트코인이 돈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자산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발전 경로를 갖다 잘 모르는 거예요. 자산으로만 취급하게 됐을 경우에는 달러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변동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금리가 싸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가 많이 나오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같이 물론 가요. 하지만은 그러한 변동을 갖다 이겨내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긴축 정책을 이겨냈을 때 비트코인은 진짜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자산이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주식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 투자 수단이죠. 예,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약간 분산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한번 보면 되겠지만은 이거는 보통 분들이 이제 암호화폐 속에다 비트코인을 이렇게 넣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자산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실 비트코인은 화폐하고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일종의 돈으로 개념으로. 그리고 주식, 그러니까 화폐는 우리가 투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엔화 예금을 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화폐는 뭘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이라는 건 뭘 주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경영진들이 배당도 주고 뭐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그건 투자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돈과 경쟁을 한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이라는 거는 그 가치는 구매력은 유지를 해왔잖아요. 하지만 금보다 훨씬 좋은 투자 수단이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 레이달리오 브리지워터 같은 경우에서 일정 포션을 넣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것만 쫓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도 지금으로서는 훌륭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그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인데 아직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비트코인에 다시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봤을 때 그 비트코인이 반감기 예정표를 보여드리면서 금보다 더 희소성이 높아졌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희소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인 거예요. 희소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희소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냐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신규 공급량이 안 는다.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 아니에요. 근데 그런 희소성 기준의 원칙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ETF를 통해서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일반인들이 살 수 있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그 금의 시가총액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고 하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금만큼만 된다고 해도 10배는 상승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 본질적 가치에 대비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저평가돼 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지금 사도 많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근데 이거는 확실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확실하진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성장을 할지 불안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저축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산다면 이렇게 가는 길에 변동은 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로서 그 가치 저장의 그 역할은 최소한 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로직에 관련된 부분이고 상관관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로직으로는 완벽해요. 로직으로는 완벽한데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 로직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냐거든요. 근데 지금의 경로는 점점점 받아들이는 경로를 가고 있으니까 그럼 수요가 는다. 그럼 모든 것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수요가 늘어도 공급은 안 는다. 그러면은 그 로직의 끝부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 거죠. 예. 비트코인의 가치 중에 지정학적 자산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본래 지정학이란 건 어떤 나라가 놓여지는 지리적 위치가 그 정치적 관계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하고도 사이가 나쁘고 일본하고도 사이가 좋지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옆에 있으면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좀 초월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국가 전략이나 헤게모니의 관점에서 지정학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갖다 할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게 한 2%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만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지금의 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금이라는 건 지금 그 중국이나
그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저기 터키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지금 금을 갖다 사들이고 있거든요. 중앙은행들이. 그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수천 년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자기 나라의 돈의 가치를 뒷받침해 준 게 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금본위제가 깨지고 나서 미국의 어떤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사우디와 연합해가지고 달러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기축통화를 만들었는데 71년도에 그 금본위제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지금 그 러시아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지금 이렇게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 경제를 갖다 운영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돈인데 그 돈 중에 가장 좋은 돈인 그 비트코인을 갖다 확보하는 게 국가 전략상으로도 굉장히 좋다.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관은 정말 위험한가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 개인의 통화 주권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죠. 그런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보관을 갖다 해야 되는 거는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 주변에는 그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도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 금융기관이 정식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제 ETF마저 안 되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기도 하지만, 근데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된다고는 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녹아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은 또 도움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못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약간의 리스크를 갖다 감수하고서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은 가격 상승을 갖다 기대하고 거래소에 갖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어떤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재산, 그리고 뭐 공동체와의 관계, 뭐 개인의 자유를 아주 중시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세금을 내고라도 뭐 나는 세금 내는 게 좋아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다양한 게 있는 거지 뭐 본인 개인의 선택 역량과 형편에 따른 선택이지 뭐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하시고 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변동성을 이기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뭐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거래될 때 뭐 1달러에 1000개가 넘게 비트코인이 거래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최초의 상거래가 비트코인 피자데이에 10,000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 먹었잖아요. 그럼 그 10,000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얼마 전에 우리 1억 했을 땐 1조 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계속 가격이 상승해 왔어요. 그 가격이 상승해 온 이유는 바로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많은 굴곡을 갖다 겪었거든요. 많은 굴곡을 겪고 뭐 해킹을 당했다든지 중국 정부가 금지를 했다든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어떤 긴축 정책이 나왔다든지 이런 외생 변수에 의해서 끊임없이 비트코인은 흔들려 왔어요. 흔들려 왔는데 그 비트코인이 안 흔들릴 때는 언제냐면 자기의 가치가 거의 다 반영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계속 흔들리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흔들리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장기 저축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내가 견딜 만큼만 사두시는 게 그게 굉장히 좋다. 왜냐면은 삶이라는 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꼭 해야 될 일을 갖다 안 하고 비트코인 가격 오를 거라고 계속해서 끌어안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거니까 그건 꾸준히 가지고 갈 부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하고서 그 비트코인으로 한 번에 많은 돈을 벌겠다고 했다 넣어놨다가 그것도 레버리지까지 써서 넣어놨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가령 이번 같은 경우만 해도 뭐 한 25% 떨어졌다고 하지만 뭐 투기적으로 뭐 두세 배 레버리지 걸어놨으면 모든 걸 날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의 선택을 갖고 하시는 거고 금융시장에서 뭐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자기의 능력 범위 내에서 저축을 해서 비트코인에 저축을 하면 잘 모르면서 금융상품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래서 뭐 돈 벌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뭐 오너가 뭐 횡령을 했다든지 뭐 그리고 기술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뭐 선전만 그렇겠지 뭐 아니라든지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이런 데 당하지 않고 그리고 뭐 아파트값 오를 줄 알고 영끌해서 샀는데 지금처럼 금리 올라가지고 떨어지면 한 달 월급의 대부분을 갖다가 은행 이자 내면서 쓰면서 살기 힘들고 이제 이러한 선택보다는 자신의 급여를 갖고 땀 흘려서 일한 대가로 자신의 삶을 살면서 꾸준히 저축하면 그럼 그 대가가 올 거다. 저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약간의 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간의 포션을 비트코인으로 넣어두면 그러면 당신의 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트레이딩을 잘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또 따로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변동성을 그렇게 이겨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